근본 채용에서 귀하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불합격 통보 문자. 나의 3년 공시 실패 그리고 이어진 1년짜리 중소기업 경력이 이 문자 안에 압축되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만 뒤처진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나만. 그렇게 난 캥거루족이 되었다. 31살. 내 인생의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아예 거꾸로 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친구들은 이미 결혼하고 대출받아 집을 사고 번듯한 회사에서 승진턱을 낸다고 연락이 오는데 나는 이 낡은 시장통 구석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정숙내 반찬 가게 위층 방으로 돌아가는 게 하루의 일과였다. 캥거루죠? 그래, 스스로에게 묻힌 가장 잔인한 꼬리표였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아니, 그날은 최악이었다.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면 나는 그날 드디어 그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찧은 기분이었다. 아침부터 기대했던 면접 결과가 오후 늦게 문자로 왔다. 내가 서류를 넣은 20군데가 넘는 회사 중 유일하게 면접까지 갔던 중견기업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근본 채용에서 귀하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5줄. 형식적인 불합격 통보. 나의 3년 공시 실패 그리고 이어진 1년짜리 중소기업 경력이 이 5줄 안에 압축되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유일하게 잡았던 동아줄이 끊어졌다. 나만 뒤처진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나만.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벽에 부딪힌 휴대폰은 소리 한 번 못 내고 스르륵 미끄러졌다. 3년간 책상에 앉아 달아버린 내 청춘과 같았다. 소리조차 지를 힘이 없는 무력함.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방 안에는 눅눅하고 습한 공기만 가득했다. 이 방이 곧 나의 세계였다. 나는 술을 마셨다. 냉장고 구석에 있던 소주 한 병을 찾아서. 잔도 필요 없었다. 병째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내 정신을 잠시 마비시켜주는 것 같아 좋았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까지,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마셨다. 술 기운이 올라오자 억눌렀던 분노와 자괴감이 통제 불능으로 터져 나왔다.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방을 뛰쳐나왔다. 집을 나가야 했다. 이 눅눅하고 좁아 터진 방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 내가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그곳. 내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그곳. 정숙내 반찬 간판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더 작고 낡아 보였다.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늦은 시간이라 시장은 이미 조용했다. 반찬가게 특유의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가 희미하게 공중에 떠다녔다. 나는 그 냄새가 싫었다.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이 냄새는 가난과 고생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장통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려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국 돌아온 곳은 이 초라한 골목이었다. 나는 가게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지만 내 정신의 차가움만 하겠는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나 진짜 망했어. 진짜 끝났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내 실패를 세상에 고백하듯이, 모든 지나간 시간을 탓하듯이. 내가 그 번듯한 간판 달고 사는 회사원이 되려고 지방대 졸업하고 서울 와서 3년이나 시간을 버렸던 고시생이었고 겨우 1년짜리 경력으로 도망치듯 뛰쳐나온 낙오자였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누가 나를 써주냐고. 누가 이 짐덩어리를 데려가냐고. 나는 그렇게 간판 아래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그 초라한 가게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 내 울음소리는 곧 내 자존심이 깨지는 소리였고, 내 31살 인생이 무능력하다고 소리치는 절규였다. 부모님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고 있었다. 부모님의 희망은 내게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끼익 하는 낡은 문소리. 나는 술에 취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정숙 씨였다. 어머니는 아마 가게 뒤편에서 내일 장사를 위해 마늘을 다듬거나 고춧가루를 빻고 계셨을 거다. 나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서 나오셨겠지. 잠시 침묵. 내 거친 숨소리와 어머니의 얕은 한숨소리만 들렸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잔소리 대신 늘 나에게 기대와 채찍을 주시던 어머니는 그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술기운 속에서도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에는 분노나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념과 아픔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하셨다. 어머니가 내 옆에 쭈그리고 앉으셨다면, 아니, 큰 소리로 나에게 화를 내셨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서 계셨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가게 문을 다시 닫으셨다.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어머니가 눈가를 훔치시던 그 순간을.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 대신 내가 너의 이 모든 짐을, 네 아픔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침묵을 안겨주셨다. 그 침묵이 나의 모든 절규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모님의 노후마저 갉아먹을지도 모르는 31살의 캥거루족이었다. 이 낡은 시장통 골목에서 내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 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숙취보다 더 지독한 건 죄책감이었다. 나는 간밤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 식탁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밥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새벽 시장에 가신 뒤였다. 나는 밥 한 숟갈을 뜨는 것도 버거웠다. 그 후로 나는 더 완벽하게 방에 틀어박혔다. 재취업을 시도하는 신용은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 3년간의 공시 실패는 내게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1년짜리 중소기업 경력은 환경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되었다. 서류를 넣어도 번번이 귀하의 능력은 높이 평가되나로 시작하는 풀합격 메일만 돌아왔다. 이젠 알았다. 나는 취업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하자 있는 상품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시궁창에 빠진 30대 캥거루족이라 낙인 찍었다. 방 한구석에 있는 달력에는 내년 공무원 시험 날짜도 새로운 회사 면접 날짜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내 미래처럼. 나는 내가 모아뒀던 돈을 계산해 보았다. 쥐꼬리만큼 모아둔 돈은 석 달 전 퇴직금과 함께 생활비와 자기계발 명목으로 이미 거의 바닥이 났다. 이자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제 나의 경제 활동은 제로였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취업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쓰는 용돈까지도
모두 부모님의 정숙내 반찬 가게에 수입해서 나갔다. 나는 부모님의 노후마저 갉아먹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게 했다. 어머니는 불안감에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다. 네 방에 틀어박혀서 뭐라도 하기는 하는 거냐? 밖에 나가서 햇볕이라도 좀 쬐라.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곧 네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는 절규임을 알았기에 더 날카롭게 반응했다. 하고 있잖아. 엄마는 내가 방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아? 스트레스 주지 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친구 누구는 결혼해서 벌써 애도 낳는다더라. 그 애는 독립해서 아파트 대출 갚는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엄마 옆에 있을 거니? 그 말씀이 내게는 가장 큰 비수였다. 캥거루족이라는 단어보다 더 아프게 꽂혔다. 나는 결혼도 독립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뒤처진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잣대였다. 나는 그럴 때마다 자존심 때문에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방에 틀어박혔다.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유일한 도피처였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으셨다. 어머니가 나와 싸우고 나면 아버지는 늘 저녁 식사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국이나 반찬을 따로 챙겨 내 방 앞에 놓아두고 가셨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나는 그 국을 쉽게 먹을 수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드시느라 손목이 시큰거린다는 것이. 그분들의 땀과 노동이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슬쩍 말씀하셨다. 요즘 배달 일이 좀 힘에 부친다. 옛날 같지 않구나.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일한 방식임을 알았다. 하지만 내 자존심은 끝까지 나를 막았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시장통에서 아버지 배달을 해야 하나? 나는 최소한 회사원은 되어야 한다. 그런 비뚤어진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낡은 배달 트럭을 몰고 나서는 아버지의 굽어진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낡은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하게 구인 광고만 검색할 뿐이었다. 내 인생은 철저하게 정지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였고 그 실패의 짐을 고스란히 부모님께 떠넘긴 파렴치 않은 캥거루족이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시간이 멈춰주기를 바랐다. 영원히 31살에 머물러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내 캥거루 생활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정숙 씨가 평소처럼 무거운 양념통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으셨다. 아버지는 배달 중이셨다. 난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고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 며칠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 갑자기 가게 운영에 비상등이 다졌다. 아버지가 혼자 재료 준비부터 반찬 판매, 배달까지 도맡아야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일을 돕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캥거루의 봉사활동이었다. 어머니는 누워서도 계속 걱정하셨다. 너는 네 방에서 공부나 해라. 이런 잡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 어머니의 잔소리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아마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진짜 영원히 시장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셨을 거다.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나에게 양파를 다듬는 법,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는 법 등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억지로 앞치마를 둘러맸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통 반찬 가게 일을 31살에 시작한 것이다.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동네 친구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혹시나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마스크를 턱 밑까지 올렸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스로에게 나는 임시로 돕는 것뿐이다. 곧 다시 취업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되뇌었다. 마치 세뇌처럼. 어머니의 걱정 어린 한소리는 내 자존심을 더 갉아먹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반찬을 나르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한때 공무원을 꿈꿨던 사람인데. 나는 주로 배달과 허드렛 일을 맡았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배달 트럭을 몰고 나섰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나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한심한 생각만 했다. 배달을 다니는 내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배달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숙네 반찬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대부분 오랜 단골들이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50대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 어머니 아들이냐며 반갑게 맞으셨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이고, 정숙이네 아들. 어쩐지 얼굴이 훤하더라. 네 엄마 김치는 정말 다른 데서 못 따라가. 마트 김치는 양념만 맵고 깊은 맛이 없어. 정숙이네 김치는 늘 속이 편안해. 딴 데서 한번 사봤는데 영 아니더라니까. 네 엄마 없으니까 가게 문 일찍 닫을까봐 걱정돼 죽겠다. 다른 단골은 젓갈통을 받으며 말씀하셨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속맛 모르지. 나는 우리 아들 군대가 있을 때부터 여기서 사 먹었는데 우리 애가 휴가 나오면 꼭 엄마 정숙이네 오징어채 볶음 해줘 라고 한다니까. 맛이 일품이야. 네 엄마한테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줘. 나는 그들의 칭찬이 단순한 상술이나 의례적인 말이 아님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있었다. 그들의 식탁에 정숙네 반찬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손맛과 정직한 재료를 고집하셨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분들은 어떻게 주문을 하시는 걸까? 대부분은 전화를 통해 주문하시거나 직접 시장에 오셔서 구매하셨다. 이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우리 가게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입소문과 신뢰로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나는 트럭을 몰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만약 이 맛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이 신뢰를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다면, 가게로 돌아온 나는 평소와 다르게 가게의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맛은 일품이었다. 문제는 운영 방식이었다. 어머니는 오로지 손님과의 정, 덤문화, 그리고 현금 결제를 고수하셨다. 가게에는 변변한 포스기도 없었다. 주문 내역은 낡은 노트에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전부였다. 배달 지역도 오로지 이 동네 시장 근처 아파트 단지가 한 개였다. 카드 결제는 수수료가 아깝고 복잡하다고 미루셨고, 당연히 온라인 판매나 마케팅은 꿈도 꾸지 않으셨다. 이 모든 것이 옛날 방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옛날 방식이야말로 정숙네 반찬의 핵심 경쟁력이자 숨겨진 보물임을 깨달았다. 나는 문득 머리를 스치는 아이디어를 붙잡았다. 이건 단순한 시장통 가게가 아니다. 이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템이다. 다른 반찬 가게나 대형마트 반찬과 비교했을 때 맛과 정성면에서는 압도적이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실패한 시간에 배웠던 지식, 즉 컴퓨터 활용 능력, 짧게나마 회사에서 배웠던 엑셀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구직 사이트 대신 반찬 가게 온라인 판매 전략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 3년간의 공시 실패, 1년짜리 회사 경력. 그것들은 나를 취업시장에서는 낙오자로 만들었지만 이곳 정숙네 반찬에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배운 어설픈 마케팅 지식과 컴퓨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 얻은 절실함이 이 가게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부끄러운 잡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만의 새로운 길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이 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캥거루족의 무기력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창업가의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밤새도록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위한 사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잠시 잊었던 열정이라는 것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시장 통화들이 아니라 잠재적 사업가였다. 어머니 정숙 씨의 허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다시 가게에 나오셨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며칠간의 임시직이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노트북에는 밤새와 정리한 정숙네 반찬을 위한 사업 계획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망설였다. 이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나를 나고자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취업 시장에서의 실패자가 되는 것보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큰 후회가 될 것임을.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았다. 어머니는 내가 담근 김치가 조금 짜다며 농담을 하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드셨다. 나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희 반찬 가게 저랑 같이 키워요. 순간 식탁 위에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다. 어머니가 먼저 얼굴을 찌푸리시며 물으셨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농담할 기분 아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나의 계획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농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손맛은 최고예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재료와 맛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마케팅이랑 온라인 판매 전부 맡을게요. 저랑 같이 동업해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강렬했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시장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내 선언이 어머니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네가 이런 허드렛 일 하려고 비싼 돈 들여 대학 보낸 줄 아느냐? 너는 회사 다녀야지. 네 학력이 아깝지 않니? 그 빌어먹을 공부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취직을 해야지. 겨우 반찬 팔려고 그 고생을 했느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나를 향한 실망보다는 내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과 자신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엄마, 나 노력했어요. 3년 동안 피 말리게 공부했고 회사 가서도 버티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안 써준대요. 나는 취업시장에 나고 자래요. 내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나는 식탁을 두드리며 외쳤다. 내가 이 가게를 돕는 게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새로운 시작이에요. 엄마 아빠 손맛이랑 내 아이디어를 합치면 우린 더 이상 이 작은 시장통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취업시장의 실패자로 돌아가서 또다시 불합격 문자를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가게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대로 캥거루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자존심과 절실함을 쏟아냈다.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시장 일을 이제는 자립의 기회로 삼고 싶다는 내 진심을. 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다. 그때까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지 영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여셨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다. 서준아, 네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는 네가 얼마나 힘들지 안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으냐? 아버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내 미래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 저는 실패한 시간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능력, 이 가게에 다 쏟아 부을게요. 다시 캥거루처럼 숨지 않을게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와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서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부모님께 간절히 호소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내 눈을 깊이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아들의 마지막 선택을 지지해줘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장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부모님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내가 던진 파격적인 제안이 우리 가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캥거루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은. 그날 밤은 길었다. 어머니는 나의 선언을 듣고도 한참 동안 우셨고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을 기다리며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텅 빈 방에서 눈을 떴다. 아버지는 이미 새벽 시장에 가셨을 시간이었다. 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영호 씨였다. 아버지는 이미 새벽 시장을 다녀오신 듯 낡은 점퍼미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나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따라 나와라. 오늘 배추 좀 많이 떼와야 한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제안을 반대하고 계셨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낡은 트럭에 올랐다. 트럭은 매일 새벽마다 이 시장통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트럭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한참을 달렸다. 그때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은 채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젯밤 네 엄마가 밤새도록 물었다. 네가 겨우 그런 일 하려고 공부했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깊은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트럭에 시거잭에 꽂혀 있는 낡은 USB 하나를 건네셨다. 네 방에 가서 보았다. 네가 밤새 만들었다는 그 계획서. 새벽에 읽어봤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절박한 희망이 담긴 그 문서를 아버지가 보셨다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다시 운전에 집중하시며 말씀하셨다. 네 엄마는 네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네가 3년 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잠시 멈추시더니 나를 돌아보시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네가 어젯밤 말한 그 절실함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다. 취업시장에서의 실패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너의 길을 찾고 싶다는 네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울컥했다. 아버지의 그 믿는다는 한마디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아버지는 내가 공시 실패와 중소기업 퇴사로 자괴감에 빠져 있던 동안 묵묵히 나의 편에서 나를 지켜보셨던 것이다. 우리는 시장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배추를 고르는 법, 좋은 고춧가루를 구별하는 법 등 당신이 평생 해오신 일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그날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아닌 동료로 대하셨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나를 잡아챘다. 어머니는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 말씀 듣지 마라. 네가 나가서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일이다. 나는 어머니께 간절히 호소하며 아버지의 트럭에서 읽어주신 나의 계획서를 펼쳤다. 어머니, 보세요. 저희 반찬이 가진 진심을 제가 가진 온라인 감각과 합치면 시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이 경력과 능력, 이 가게에 다 쏟아 부을게요. 제가 드디어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를 조용히 설득하셨다. 정수가, 서준이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다. 이 작은 가게가 서준이한테 창업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나. 우리가 서준이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마지막 조건 하나를 내거셨다. 좋다, 해봐라. 하지만 너는 사장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우리 가게의 동등한 파트너다. 내 역할과 책임, 내 월급까지 명확하게 정해라. 공과 사는 분명히 하자.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어머니의 잔소리도 반대도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제시한 동등한 파트너라는 조건은 내가 다시 캥거루처럼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몫을 책임지라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격려였음을. 그날부터 정숙네 반찬에 새로운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나는 가게의 온라인 파트와 마케팅을 전담했고 아버지는 재료 수급과 배달, 어머니는 변함없이 반찬의 맛과 품질을 책임지셨다. 우리는 작은 수첩을 하나 만들어 각자의 업무와 책임, 그리고 수익 배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 캥거루가 아니었다. 나는 가게의 당당한 파트너이자 동업자였다. 내 방의 낡은 노트북 위에는 구직 사이트 대신 온라인 마켓 등록 가이드와 사진 촬영 및 마케팅 전략 문서가 가득 채워졌다. 나는 3년간 공시에 쏟아부었던 그 절실함보다 더 큰 열정을 반찬 가게에 쏟아부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이 이 가게에서 가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레이션. 나는 시장통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꼬리표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정숙네 반찬이라는 브랜드가 나에게는 자부심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트럭에 앉아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았음을 느꼈다. 캥거루족 신세를 끝내는 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동업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첫 난관은 변화에 대한 부모님의 완강한 고집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반찬을 깔끔한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이려 했다. 어머니는 즉시 반대하셨다. 반찬은 넉넉하게 남아야 정이 가는 법이다. 포장대값 아깝게 왜 이러니? 단골들은 다 덤을 바라고 오는 거야. 나는 어머니께 끈기 있게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는 규격이 생명이다. 그리고 덤은 이제 쿠폰이나 서비스 반찬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사업을 키울 수 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밤새도록 작업한 깨끗한 포장재 샘플을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다. 두 번째 난관은 디지털화였다. 나는 어머니의 반찬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블로그를 만들어 홍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아해하셨다. 네가 찍는 그 인스타 사진이 밥 먹여주니? 사람들이 반찬밭을 어떻게 사진으로 아느냐?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갈한 손맛을 정숙내 반찬의 진심이라는 스토리로 포장해 올렸다. 내가 배운 어설픈 마케팅 지식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첫 주, 온라인 주문 알림이 띵동 소리를 내며 울렸을 때 어머니는 놀란 토끼 눈을 하셨다. 이게 뭐냐? 진짜 돈이 들어온 거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눈에 띄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시장을 넘어선 지역에서도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는 쉴 틈 없이 일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주문을 받고 포장을 맡았고,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조리하셨으며, 아버지는 배달앱 사용법을 익히시더니 먼 거리 배달까지 자처하셨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외면하셨던 배달앱을 이제는 나보다 더 능숙하게 사용하셨다. 아들아,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더라. 네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킨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아 대신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담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나는 육체적인 고단함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허드렛 일로 여기지 않았다. 매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 어머니가 밤새 정성 들여 만드신 반찬을 예쁘게 포장하는 일, 그리고 그 반찬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3년 동안 책상에 앉아 미래를 고민하며 느꼈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땀 흘리는 노동은 나에게 정직한 보상과 자존감을 선물했다. 나는 더 이상 취업 시장에서의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 가게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었다. 동업 6개월 후 우리는 매주 월요일 저녁 식사 후 사업회의를 열었다. 낡은 식탁에 앉아 나는 노트북으로 온라인 매출 그래프를 보여드렸고
아버지는 재료 원가 절감 방안을, 어머니는 신메뉴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패밀리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그날의 회의에서 내가 사업 보고서를 읽었다. 어머니, 아버지,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넘어 전국에서 저희 반찬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셨다. 서준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 가게는 여전히 이 낡은 시장통에 갇혀 있었을 거다. 네가 우리 가게를 살렸다. 나는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찼다. 31살. 나는 비로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뒤처진 캥거루족이라는 꼬리표를 의식하지 않았다. 내 손으로 일구어낸 정숙내 반찬의 성장이 바로 나의 새로운 이력서였다. 나는 캥거루처럼 부모님께 의존하는 대신 부모님의 짐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동업을 시작한 지 1년이 흘렀다. 내 나이는 32살이 되었다. 정숙내 반찬 가게는 외형부터 달라졌다. 낡은 간판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 아래에는 작게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문구를 내가 추가했다. 온라인 주문량이 늘면서 작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고 가게 안에는 깔끔한 포스기와 포장대가 생겼다. 가게의 활기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옆집 상인분들도 우리를 보며 온라인 판매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시장통 아들이 아니라 이 시장의 젊은 조언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강남의 빌딩을 살 만큼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다.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재료비도 인건비도 포장재 비용도 함께 늘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대박을 안겨주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 댁에서 살았다. 32살에 완벽한 독립을 외치는 것은 아직도 무리였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무리 반찬 가게가 잘 되어도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캥거루족이라는 단어를 자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자립이었다. 나는 매달 어머니에게 정해진 월급을 받았다. 내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노후 자금을 위한 개인 연금에도 가입했다. 그 돈은 예전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월급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였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몫을 책임지는 한 사람의 사업가였다. 이제 잔소리는 줄고 웃음소리가 늘었다. 점심시간이면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맛있는 밥을 따로 챙겨주셨고 아버지는 배달 나갔다 오시면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나는 늦잠을 자는 대신 새벽부터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트럭에 오르는 이 일상에 충분한 행복을 느꼈다. 돈을 엄청나게 벌지는 못했지만 불안에 떨려 살았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날은 동업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봉투 2개를 식탁 위에 놓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으로 각각 놓인 봉투였다. 1년 동안의 순수익 일부를 정산한 나름의 성과급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 저희 동업해서 번 돈으로 정식으로 드리는 노후 자금이에요.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어머니는 봉투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셨다. 아니, 네가 번 돈으로 뭘 이런 걸 하니? 네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우리는 너만 잘 되는 게 최고다.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돈은 제가 벌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장님으로서 부모님께 드리는 당연한 몫이에요. 저희 가게가 잘 되어서 이제 두 분은 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일하세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봉투를 열어보셨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아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챙기는 첫걸음을 뗐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벅찬 표정을 지으셨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툭 치시며 말씀하셨다. 됐다.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다. 예전처럼 빨리 결혼해서 독립해라. 잔소리 대신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아들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 서준아, 몸 상하지 않게 일해라. 네가 우리 보물이다. 그리고 쑥스럽게 네가 알려준 인스타그램 거기에 우리 가게 새로운 이벤트 올려야지.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나는 취업시장에서 실패한 낙오자가 아니었다. 나는 가족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부모님의 미래를 지킨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시장을 보러 갈 때 혹은 배달을 갈 때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정숙래 반찬 사장아들 최서준이라고 말한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캥거루 생활은 끝났다. 내 돈은 내가 벌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돈을 엄청나게 벌지는 못했지만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나처럼 수많은 30대 청년들이 여전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독립하지 못한 채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집값은 너무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우리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캥거루족 신세를 끝내는 것이 반드시 집을 나가서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부모님의 짐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자립도 있을 수 있다고. 부모님의 경험과 우리의 젊은 감각을 합쳐서 함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 속에서 경제적 책임감과 가족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낡은 간판 아래 내 이름이 작게 새겨진 패밀리 비즈니스 간판을 바라본다. 나는 이 가게에서 자존감을 되찾았고 가족의 신뢰를 얻었다.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네, 저의 31살 캥거루족 탈출기이자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방 안에서 혼자 미래를 고민하고 있을 수많은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완벽하게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일 뿐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힘든 현실에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응원하며 저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또 다른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